자, 종이 정리했고요. 이제 유리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용기 보증금 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에 이런 표시들이 붙어 있는 병을 빈용기 보증금 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붙어 있는 유리병이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보증금이 붙어 있는 유리병은 판매점으로 반환을 하는 것이죠. 빈 유리병을 판매점으로 가져가게 되면 판매점에서 유리병에 붙어 있는 보증금을 환불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판매점으로 반환된 유리병은 도매상을 거쳐서 공장으로 가져가서 여기 공장에서 씻어서 재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보증금이 붙어 있는 유리병은 씻어서 재사용을 하는 유리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떤 병에 보증금이 붙어 있느냐?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소주병입니다. 소주병에는 이렇게 100원의 보증금이 붙어 있고요. 맥주병에는 130원의 보증금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맥주에만 130원의 보증금이 붙어 있고요. 수입된 맥주병에는 보증금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수입 맥주병에는 왜 보증금을 안 붙일까요? 자, 보증금병은 씻어서 재사용하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빈 병을 다시 공장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수입된 맥주병은 그 빈 병을 다시 그 나라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이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니까 수입된 맥주병은 재사용하기가 어려운 병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된 맥주병에는 보증금을 붙여서 재사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재사용 체계가 갖춰져 있는 국산 맥주병에 한해서 130원의 보증금을 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350원짜리도 있네요. 350원짜리는 어떤 걸까요? 큰 병이에요. 대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큰 병을 쓰는 경우는 어디예요? 정종병이죠. 백화수복이라고 하는 큰 정종병에는 350원의 보증금이 붙어 있습니다. 자, 보증금병은 씻어서 재사용을 하는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소주병이나 맥주병이 나왔을 때 이 빈병은 어떤 방식으로 판매점에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마개를 닫아주는 게 좋습니다. 왜 마개를 닫아주는 게 좋을까요? 씻어서 재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리병을 보호해 줘야 돼요. 막 금이 가게 되면은 유리병을 다시 재사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유리병이 파손되는 것을 막아줘야 재사용이 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개를 닫아주는 것이 유리병이 파손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병을 판매점으로 가져갈 때는 빈 병에 마개를 닫아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식당에서 우리가 소주나 맥주를 마실 때는 마개를 굳이 닫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점에서는 플라스틱 박스에 바로 담아서 도매상으로 보내기 때문에 병들이 안전하게 보관이 될 수가 있고요. 마개를 닫아버리게 되면 공장에서 다시 마개를 떼내는 공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마개를 닫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마개를 닫아주지 않는 것이 공장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판매점으로 반환되는 경우에만 마개를 닫아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소주나 맥주 마시면서 굳이 다시 병에다 마개를 닫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재활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리병은 일단 선별장에서 백색, 녹색, 갈색 세 가지 색깔별로 선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색깔별로 공장에 보내요. 그럼 재활용 업체에서 이 병을 깨트려서 아주 작은 조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녹색 유리병 조각, 갈색 유리병 조각,
백색 유리병 조각, 이렇게 작은 조각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런 유리 조각을 가져가서 녹여서 그 색깔의 유리병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녹색 병은 녹색 유리병으로 만드는 거고요. 갈색 유리병 조각은 갈색 유리병, 백색 유리병 조각은 백색 유리병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도가 넘는 온도에서 유리병 조각들을 녹여서 그 색깔의 유리병으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리병 분리 배출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게 그 라벨과 마개의 이슈예요. 자, 일단 종이 라벨만 먼저 보겠습니다. 종이 라벨은 뗄 수 있으면 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문제는 접착제가 너무 강하게 전면에 칠해져 있기 때문에 종이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라벨을 떼다 보면은 하얀 색깔로 겉면만 떨어져 나오면서 하얀 색깔의 종이가 그대로 유리에 묻어 있게 되죠. 종이 라벨을 완벽하게 제거를 하려면 물에 종이 라벨을 불려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의 불편이 너무 과도하게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소비자가 종이 라벨을 떼지 않으면 재활용이 전혀 안 된다, 불가능하다, 막 이런 상황이면 종이 라벨을 떼야 될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소비자가 종이 라벨을 떼지 않아도 재활용 공정에서 종이 라벨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병이 깨지면서 라벨이 떨어지게 되는 구조죠. 유리병이 깨지면서 라벨이 떨어져 나오게 되면은 종이 라벨은 가볍잖아요. 그러면 이 가벼운 종이 라벨은 바람을 통해서 가벼운 종이는 날아가고 무거운 유리 조각은 떨어지는 방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유리병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종이 라벨과 유리병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떼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알루미늄 마개의 경우에는 알루미늄 마개만 따로 떼서 분리 배출을 하게 되면 알루미늄은 자석에 붙지 않고요. 알루미늄 작은 마개는 손으로 선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유리병에 알루미늄 마개를 닫아서 배출을 하게 되면은 유리병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유리병을 깨뜨리면서 떨어져 나온 알루미늄 조각을 따로 모으는 방식으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마개까지 재활용이 되도록 하려면 그냥 유리병에 알루미늄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종이 라벨과 알루미늄 마개는 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리병을 녹여서 다시 유리병으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리병이 녹는 온도에서 유리가 녹지 않으면 그 유리는 재활용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유리병이 녹는 온도에서 녹지 않는 유리, 어떤 게 있을까요? 내열 유리가 있어요. 내열, 열에 견디는 성질이 강한 유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리병이 녹는 온도에서 녹지 않게 되겠죠. 내열 유리는 어떤 곳에 있을까요? 불과 직접 접촉하는 유리 용기의 경우에는 내열 유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열에 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리 냄비나 유리 주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열 유리를 쓸 수밖에 없고요. 내열 유리니까 유리병과 같이 재활용이 어렵다. 그래서 유리로 된 냄비, 유리로 된 주전자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을 하셔야 된다. 다음 두 번째, 크리스탈 유리예요. 크리스탈 유리는 반짝반짝 빛나고 예쁜데요. 일반 유리에 비해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예쁜 이유는 유리 안에 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유리는 납유리예요. 사용할 때는 납이 유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재활용할 때는 녹이잖아요. 녹으면서 납이 새어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위험해요. 그래서 크리스탈 유리도 쓰레기로 배출을 합니다. 자, 거울 같은 경우에는 뒷면에 뭔가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그게 이제 이물질인데요.
녹이면서 이물질로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방해하는 물질이 돼요. 그래서 거울도 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사기 그릇, 도자기, 화분은 유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쓰레기로 배출을 하셔야 된다. 자, 이제 페트병 보겠습니다. 페트병은 선별장으로 가서 페트병을 골라내고요. 재활용 업체로 가져가서 파쇄해서 씻습니다. 그러니까 페트병을 조각조각 낸 다음에 이것을 물에 씻어요. 이것을 우리가 플레이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깨끗하게 씻은 페트병 조각을 가져가서 녹여서 뭔가를 만들죠. 녹여서 길게 섬유를 뽑아내어서 솜이나 옷 같은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페트병을 녹여서 다시 페트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가든지 간에 페트병은 파쇄를 해서 깨끗하게 씻는 공정은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페트병의 재활용 공정을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이제 페트병 분리배출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병의 분리배출 기준은 라벨은 제거를 해야 되고요. 마개는 닫아서 배출을 하는 겁니다. 마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마개를 그냥 떼서 분리배출하면 마개는 부피가 너무 작잖아요. 부피가 작기 때문에 선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개를 떼서 따로 분리배출하면 선별이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쇄해서 세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개가 붙어있는 상태로 파쇄를 하게 되면 마개도 조각이 날 거고 페트병도 조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물에 씻는다고 그랬잖아요. 물에 씻을 때 마개는 가벼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물에 뜹니다. 이렇게 물에 둥둥 떠요. 페트는 무거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물에 깔아앉아요.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바닥에는 페트 조각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뜬 마개는 건져내면 되고요. 가라앉아 있는 페트 조각은 또 긁어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물에 뜨고 가라앉는 성질을 이용해서 재활용 공정에서 분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각각 재활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개까지 재활용을 하려면 페트병에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냥 마개를 닫아버리면 안쪽에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압축을 할 때 압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벨은 제거하고 마개를 연 다음에 다시 마개를 연 다음에 압축을 하고 다시 마개를 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벨을 떼고 마개를 떼고 압축하고 마개를 다시 닫고 이 방식으로 배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벨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라벨을 떼지 않으면 나중에 세척을 할 때 라벨 조각이 물에 가라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페트 조각과 라벨 조각이 같이 가라앉아 버리죠. 라벨은 이렇게 색깔이 있기 때문에 투명한 페트병을 재활용할 때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명한 페트병을 따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생수, 음료, 투명 페트병만 따로 모으는 거고요. 기름병이라든지 샴푸병이라든지 엿굴 올리고당이라든지 뭐 자동차 그 첨가제병이라든지 이런 그 생수 음료 이외 용도의 병의 경우에는 투명한 병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플라스틱으로 배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란판이나 과일을 담는 상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분리배출에 페트라고 적혀 있어요. 투명한 페트이긴 한데 이런 페트는 병이 아닌 판으로 되어 있는 페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페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판페트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많이 보는 건데요. 캔시모 용기라고 해요. 몸체는 페트고 뚜껑 부분만 알루미늄인데요. 알루미늄이 페트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면 알루미늄 조각이 물에 가라앉고 이 알루미늄 조각은 자석에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조각과 페트 조각이 같이 물에 가라앉아 버리면 둘을 분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조각이 페트 재활용 공정에 섞여 들어가게 되면 페트 재활용을 방해하는 물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캔시모 용기를 분리 배출할 때는 반드시 알루미늄 뚜껑은 제거하셔야 된다.
만약에 알루미늄 뚜껑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배출해버리면 재활용 공정에서 이렇게 모조리 쓰레기로 골라냅니다. 우리가 분리 배출해봤자 재활용은 되지 않는다. 이것도 우리가 잘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스티로폼은 이 테이프라든지 이런 배송장은 제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색깔이 있는 스티로폼은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스티로폼 상자 재활용이 안 됩니다. 컵라면 용기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 국물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운데요. 이 빨간 국물이 배어있게 되는 것은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색소 때문에 그런데 이 기름 성분이라서 잘 제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지 말고 그냥 햇볕에 가만히 두게 되면은 햇볕 때문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물 세척을 하지 말고 햇빛 세척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음에 과일을 싸고 있는 이 거물망이라든지 과일을 받치고 있는 이 받침판 같은 경우에는 스티로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티로폼으로 분리 배출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스펀지 느낌이 나는 것들, 전자제품 같은 것들을 사시면 완충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약간 스펀지 느낌이 나는 것들도 스티로폼이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로 배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P라든지 PP라든지 PS 같은 플라스틱 재질들이 있는데요. 이런 플라스틱은 페트병이나 스티로폼과는 다르게 이 색깔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색깔별로 선별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녹입니다. 그러면 검은색의 재생원료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페트병이나 스티로폼과는 다르게 PP, PS 같은 플라스틱은 색깔별 선별을 하지 않는다. 일단 이거 기억하시고요. 이게 분리 배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배달시켜 먹게 되면 배달 용기가 나오겠죠. 이 배달 용기는 PP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PP 재질이죠. PP 재질은 색깔별 선별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씻어도 국물 자국이 남잖아요. 국물 자국이 남더라도 이 색깔별 선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물 자국이라는 색깔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분리 배출을 해주시면 된다. 뭐 이렇게 찌꺼기가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건 당연히 문제 되겠죠. 이거는 너무 오염이 심하니까 세척은 해주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세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국물 자국이 남는 것은 그냥 분리 배출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테두리에 비닐이 남게 되는데요. 아직 이 정도 상황이면 비닐을 덜 뗀 건데요. 우리가 비닐을 뗀다고 하더라도 이 테두리 부분에는 비닐이 남게 돼요.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분리 배출 하셔도 됩니다. 테두리에 남아있는 비닐 정도는 요 배달 용기 PP를 재활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피가 작은 반찬을 담았던 용기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대로 분리 배출하면 선별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큰 통에 담고서 뚜껑을 닫아두면 같이 재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비닐인데요. 비닐은 요것만 볼게요. 대부분 태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가래등 모양으로 만들어서 탄을 대체하는 연료로 씁니다. 그래서 비닐의 대부분은 태우는 방식으로 재활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비닐의 분리 배출 기준은 잘 타냐 타지 않느냐라는 것이 됩니다. 비닐을 태울 때 문제가 되는 것은 PVC 재질의 비닐이에요. PVC에 들어가 있는 염소 성분 때문에 유해가스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태울 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PVC 재질의 비닐은 비닐을 태워서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방해가 되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PVC 재질의 비닐은 분리 배출하지 않는 게 좋다. PVC 재질의 비닐은 이렇게 배달시켜 먹으면서 나오는 랩입니다. 좀 끈적끈적한 느낌이 나는 이런 비닐 랩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랩이니까 반드시 종량제 봉투로 배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금이 묻어있는 경우에도 이 소금이 타면서 유해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비닐에 소금이 묻어있는 경우에는 소금기를 잘 세척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라면 스프를 좀 잘 씻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양파망은 분리배출해서 비닐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양파망은 비닐로 분리배출하시면 되고요. 이런 파우치 포장의 경우에 플라스틱 마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플라스틱 마개도
태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닐에서 굳이 이 플라스틱 마개를 제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라면이나 뭐 여러 가지 식료품을 담았던 비닐 같은 경우에 안쪽에 알루미늄이 코팅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태우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리배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기로 많이 사용되는 멜라민 재질의 플라스틱은 녹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멜라민 재질의 플라스틱은 쓰레기로 배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형광등은 안에 수은가스가 들어가 있죠. 아주 유해한 중금속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형광등은 절대 깨트리면 안 되고요. 원형 그대로 형광등 분리수거함으로 분리 배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형광등이 깨지게 되면 수온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분리 배출의 의미가 사라져요. 그래서 깨진 형광등은 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열등은 쓰레기예요. 형광등이나 유리로 배출하지 않습니다. 쓰레기로 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건전지는 다 분리 배출 대상이고요. 휴대폰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건전지로 분리 배출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충격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리튬 배터리는 절대 그 종량제 봉투나 아니면 플라스틱 등으로 배출을 하시면 안 되는데요. 휴대폰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쌓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많이 배출하시는데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건전지로 배출을 하셔야 되고요. 보조 배터리가 오래 사용하다 보면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랩으로 잘 감싼 다음에 건전지로 분리 배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건전지 수감은 형광등 수감 밑에 보면 건전지 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지는 집안에 따로 모아 놓았다가 일정 양이 되면 건전지 수거함으로 가져가셔서 분리 배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폐의약품인데요. 집에서 약을 먹고 남은 게 있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냐? 변기나 세면대, 싱크대 등으로 배출하는 겁니다. 물로 버리게 되면은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하수처리장에서는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강으로 그대로 나가요. 그러면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폐의약품은 절대 물로 배출하면 안 된다. 그럼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 폐의약품은 그 약국이나 보건소, 주민센터에 폐의약품 수거함으로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주변의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종량제 봉투로 배출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 품목의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와 같은 좀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내 손안의 분리배출이라는 앱이 있어요. 이 앱을 다운받으셔서 안내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분리배출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녹색 실천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분리배출 방법을 숙지를 하셔서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실천을 하는 지구 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